엄청난 물질적인 풍요를 구축을 했으면 이제는 이걸 누리면서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인간들은 그렇지 못할까라고 하는 질문이 어떻게 보면 20세기가 남긴 질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진짜 격변의 시대였군요. 20세기가. 그렇죠.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북 언더스탠딩. 오늘은 20세기 경제사라는 두꺼운 책의 핵심 컨텐츠인 2부. 그렇습니다. 이거 1부를 보고 오셔야 1부에서는 이제 대략 어떤 책인지 저자는 어떤 사람인지 이거 조금 읽기가 두꺼운 책이라서 저희가 다 에피소드들까지 조금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재밌는 내용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20세기는 그 국내사도 그렇고 세계사도 그렇고 어떤 그냥 중요한 거 뭐 사건으로만 3.1운동 뭐 민족 자결주의 2차 대전 이거 키워드만 알지 그게 하나하나가 뭔지는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는 특히 이제 현대사는 마지막에 진도를 빨리 나가. 시험에 많이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20세기는 매우 간단하게 국내 현대사는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난 왜 삼국시대를 이렇게 열심히 배운지 모르겠어. 삼국시대를. 그거는 그냥 어떻게 가르쳐도 이견이 없는데 현대사로 올수록 이게 빨치산을 이게 어떻게 묘사해야 되는 건지 뭐 등등 이게 골치 아프니까 대충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실 배움이 좀 부실하다 20세기에 대해서. 20세기는 자동차가 본격화된 그런 때 아닙니까? 그렇죠. 모던 타임즈 나오듯이 막 그렇습니다. 열심히 공장에서 만들어서. 네네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책의 가장 그 출발점이기도 하고 20세기를 경제사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의 어떤 출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세기 하면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이미 뭐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산성의 증가, 새로운 기술의 어떤 도입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다. 그래서 20세기에 있었던 어떤 그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19세기 말의 사람들의 눈에는 타임머신을 타고 여기로 와보면은 이게 천국이 아닐까, 정말 유토피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이전과 비교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 에드워드 벨람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베스트셀러 작가. 이 사람이 쓴 SF 소설이죠. 뒤를 돌아보면서라는 책이 있는데 19세기 말에 살던 사람이 100년이 지나서 2000년으로 와봤더니 2000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막 이런 걸 이야기하는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 에드워드 벨라미가 상상할 수 있었던 그 유토피아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하더랍니다. 전화를 하니까 그 전화기에서 생음악으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참, 왜 그런 게 필요했을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음악을 듣는다는 건 내 맘대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왕만이 할 수 있는 어디 꼭 가서 정해진 시간에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거실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다. 근데 거실에서 오케스트라가 그 도시 중심에 한 4개쯤 있고 내가 전화를 걸면 그 4개 중에 하나는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이것이 유토피아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오케스트라에서 그럼 또 안승찬 대표가 전화 왔는데 자 그거 해달란다 시작. 자 이거 하고 그걸 전화기로 듣는다 이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묘사하면서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의 끝판이다라고 이제 소설에 쓸 정도로. 이게 음악을 듣고 싶은데 그렇죠. 녹음을 해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는 이거는 상상도 못했다는. 그렇죠. 게다가 뭐 요즘에 뭐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아이팟 이후에 나오는 뭐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하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사실은 즐기면서 살 정도로 뭐 이것뿐이 아니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원래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그 19세기의 기계 제품이라고 하는 건 다 장인들이 만든 예술품에 가까운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컨셉을 이렇게 확 바꾸게 되는 대표적인 그 계기 중에 하나가 헨리 포드의 그 포드 T형 자동차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T형 자동차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컨베이어 벨트로 해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대량 생산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럼 이 차를 다 이렇게 많이 만드는 건 좋은데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만드는 당신들이 타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임금이 당시에는 $2 수준이었던 임금을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5로 올려주죠. 2배를 한꺼번에 올려줘서 그거를 이제 영어로 이제 $5 day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임금을 올려주니까 그 소득으로 대량 생산한 거를 소비하고 그렇게 소비가 되니까 다시 대량 생산이 일어나는. 그러면서 사람들의 그 생산성의 증가와 소득 증가가 아주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높아지는 시대가 바로 이 20세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책에 보면은 뭐 다른 책에도 있지만 이 책에서 이제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자동차의 등장 그리고 이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그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 전기의 활용 뭐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테슬라로 대표되는 그런 그 전기가 이렇게 보편화되는 이러한 이야기들 같은 것들이 이 책에서 이제 굉장히 생생하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 이야기들과 아울러서 그렇게 이제 새로운 그 증기기관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엔진 그 내연기관 같은 것들의 등장에 의해서 교통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싸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 대륙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일이었는데 그 비용이 싸지면서 사람들이 대륙을 넘어서 이민도 가고 여행도 가고 이런 일들이 마구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면은 식민지기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세계 일주를 한 이야기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조차도 그랬고 많은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륙을 건너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것이 물론 요즘과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과정에서 제국주의적인 침략도 있었고 식민화라는 것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이제 그 20세기 초에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20세기의 발전을 규정하게 되는 굉장히 큰 사건이 제1차 세계대전 그 다음이 이제 그 제1차 세계대전의 어떤 뒷정리를 하는 과정에 있었던 대공황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죠. 그래서 이 대공황이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가 이제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1929년에 미국의 주식 가격의 폭락에 의해서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었는데 그 이전에 어느 시기와 비교해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GDP 총량이 1년에 한 7%씩 연속으로 한 4년 동안 이렇게 줄어드는 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 정도로 심각했군요. 그래서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9년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하는 1939년을 역사학에서는 보통 이제 전간기라고 많이 부르고요. 전쟁 사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또 이제 다르게 이제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에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합쳐서 1914년에서 1945년. 사실은 전간기에도 계속 전쟁이 이렇게 국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유명하게 이제 제2차 30년 전쟁이다. 그 유럽에서 있었던 그 17세기에 있었던 30년 전쟁이라는 유명한 전쟁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에 비겨서 사실은 이 시기가 얼마나 그 혼란스러운 시기였는지를 제2차 30년 전쟁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아무튼 이 대공황이라고 하는 미중유해 사건이 20세기 초에 있었고 이 사건이 도대체 왜 대공황이 일어났는지 그 과정이 어땠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 자체로도 또 흥미진진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몇 년 전에 그저 3프로 TV가 등장하기 전의 옛날 그때 한 16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굉장히 눈총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전 세계에서 대공황을 이렇게 자세하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했던 그런 콘텐츠는 없다. 매우 과하게. 정말 나 듣다가 공황장애 걸렸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대공황의 원인과 경과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리가 대공황에 대해서 꽤 잘못 알고 있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브래드포드 딜롱은 대공황 연구가 원래 이제
출발점이었고 가장 그 많이 연구를 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대공황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이제 서술을 했는데 대공황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이야기의 축은 헤게모니의 부재라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헤게모니의 부재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있었던 제1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영국이 이제 세계 최강의 그 국가로 등장을 했고요. 생산력을 갖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국이 19세기에는 세계를 이제 이렇게 지배하는 세계 질서를 이렇게 관리하는 나라로서 그런 힘과 그 힘에 바탕한 어떤 외교적인 이런 일들을 하던 나라였는데 그 외교뿐이 아니라 경제 질서에 있어서도 그런 일을 하다가 그런데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독일이나 미국이 그 경제력이 워낙 빨리 상승을 하게 되면서 그 세계 최고의 경제 국가가 역전이 되게 되죠. 거기에다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영국이 그 엄청난 파괴를 당하고 나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9년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세계 질서를 이렇게 뭔가 주도해 나가고 새롭게 재편할 능력을 영국은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영국은 아직 그 마인드로 살고 있었던 거고 반대로 미국은 야 이제 너가 능력이 됐으니까 너가 해야 된다. 사람들은 그러고 있는데 미국은 내가 왜 누구세요? 뭐 이제 이런 분위기로.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정치학자죠. 굉장히 유명한 정치학자였고 이분이 늘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의 UN 같은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어떤 정치 통합을 이루고 정치적인 그런 조율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이런 베르사유 조약 그러니까 전후 처리를 위한 베르사유 강화회의에 가가지고 그동안의 지론이었던 국제연맹을 만들자. 다른 나라들이 와 그런 거 해야 된다 그랬는데 돌아와가지고는 그거를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킬 정치력이 없었던 거예요. 미국은 국제연맹에서 탈퇴를 합니다. 미국은 가입을 아예 안 해요. 그렇게 되면서 국제연맹이라는 것이 그냥 표류를 하게 되고 이런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이 국가 간의 어떤 그 코디네이션을 해야 되는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 가서는 경제적인 혼란으로 귀결이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대공황으로 연결이 된 거다. 그게 이제 찰스 킨들버거라고 하는 학자가 굉장히 유명한 대공황에 대한 설명이고 코디네이션이 안 되면 공황이 뭡니까?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주가의 폭락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적인 현상이었고 그게 아니고 국제 결제 체제, 그러니까 국제 금융 시스템이 잘못됨으로써 이렇게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막 자본이 쏠려가는 일들이 20세기 후반에 이제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은행의 연쇄 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경제적 혼란이 이런 대공황을 촉발한 이유였다. 뭔가 헤게모니가 있고 뭔가 그렇죠.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불을 끌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있어요. 그럼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미국이 그 역할을 그 동안은 해왔고 지금 근데 이제 점점 더 도널드 트럼프 시대가 돼가면서 또 그렇게 하고 있으나 그렇죠. 아니, 생산성은 높아졌고 세계화하는 데서 뭔가 무역은 많아졌는데 아무도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니 과잉 생산이 됐다가 과잉으로 빠져버리는데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과잉 생산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있죠 또 경제사 그러니까 나온 김에 알고 싶은 거죠. 나온 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비유는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을 하는데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라가 적자가 나고 어떤 나라가 흑자가 난다. 그러면은 적자가 나는 나라가 물건을 적자가 나는 나라는 물건을 사오긴 했는데 갚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갚을 것이 없을 때는
이 당시만 하더라도 19세기 말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그것을 결제하는 방법이 금을 제공하는 거죠. 우리 이제 그 금본위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금본위 체제 하에서는 금이 빠져나가면은 적자인 나라가 화폐가 줄어드니까 물가가 떨어지고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제품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출 경쟁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무역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자동 메커니즘이 작동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그렇게 잘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금을 실제로 이동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화폐를 발행하는 것과 딱 1대1로 매칭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19세기에는 그런 그 미스매치가 일어난다라든가 이렇게 할 때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국가들이 이렇게 그 돈도 빌려주고 이제 이런 걸 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 조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조정 기능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완전히 이제 붕괴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은 전쟁하는 과정에서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해서 미국에다가 그 무기 사오고 곡물 사오고 하면서 금을 다 보내고 그러니까 금이 충분히 없고 그러니까 미국은 금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그런 국제적인 어떤 그 경제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마인드나 능력이 없고 이제 이런 데서 쉽게 말하면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는 시스템이 돼버린 것이 대공황을 가져오게 된 거다라는 거죠. 사장님 없는 회사네. 그러니까 뭐 불안불안하네. 그래서 이제 이 책에는 이제 그런 체제적인 내용과 어울러서 아까도 말씀드린 뭐 윌슨 대통령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들 여기다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대공황 때문에 가장 악명 높은 대통령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 사람 중에 하나는 이제 허버트 후버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사실 이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인데 참 어떤 면에서 좀 재수가 없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후버 대통령의 이런 재미있는 인생 얘기들도 이렇게 엮어가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0세기 초에 일어난 유명한 사건인데 20세기를 규정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러시아에서 있었던 사회주의 혁명이었죠. 20세기는 저거죠, 저거요. 사회주의 혁명. 그 마르크스 이론에서 보면은 굉장히 역설적인 일이 발생을 한 거죠. 마르크스 이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자본주의가 가장 발전한 곳에서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됐기 때문에 스스로 붕괴하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어떤 면에서는 산업혁명,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후진적인 그 경제 상황에 있었고 아직은 농업 국가에 가까웠던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내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사람과 사회주의 세력 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한 내전이 몇 년간 끝난 다음에 안타깝게 이제 레닌은 혁명을 한 다음에 그 사회주의가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을 채 보지 못하고 24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세상을 떠난 다음에 레닌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이냐? 그 대표가 될 수 있는 후보자가 이제 스탈린과 이제 레온 트로츠키 이제 두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그 여기 그림을 보시면 그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사진을 저는 늘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레닌과 어떤 카리스마라는 면에서 더 이렇게 좀 잘 연결이 되는 건 트로츠키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트로츠키가 원래 그 붉은 군대를 이렇게 이끌었던 정말 그 어떤 면에서 혁명가의 어떤 위상 그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 뭐 제가 책 소개를 하다 보니까 다른 책들도 이렇게 좀 그 곁들여서 소개를 드리는데 그 우리나라에 이제 이 사회주의 혁명과 관련해서 좋은 책들도 사실 많이 번역이 돼 있고요. 그래서 레닌, 스탈린, 트로츠키에 대한 책들도 굉장히 그 많이 번역이 돼 있습니다. 좋은 책들이 번역이 돼 있고 특히 이제 트로츠키의 경우에는 이 트로츠키가 레닌에 의해서 이제 권력 투쟁에서 이제 밀려나게 되죠. 밀려난 다음에 이제 해외 망명을 갔다가 1940년에 멕시코에 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스탈린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데 그러한 어떤 트로츠키의 행적을 따라서
소위 말하는 이제 트로츠키주의자라고 불리는 또 그 사회주의 그룹이 또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 트로츠키의 어떤 그 영구 혁명론이라고 그래서 세계 전체 하나의 나라로 그 혁명을 국한하면 안 되고 세계 혁명을 가져가야 된다는 그 이념을 따르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 중에 이제 아이작 도이처라는 그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이 3부작의 트로츠키 전기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우리말로 다 번역이 돼 있어요. 저것도 우리는 번역이 돼 있어요? 예. 근데 이 제목이 정말 멋집니다. 그 1부가 이제 무장한 예언자, 2부가 무장을 이제 해제당한 예언자, 마지막에 추방된 예언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 트로츠키라는 인물도 정말 인상적이고, 트로츠키에 대한 그 에피소드들도 이 책에 보면은 조금 그 굉장히 재밌게 엮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 트로츠키가 저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 그 중간에 이제 혁명이 조금 삐끗하니까 이제 탈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이때는 참 그 요즘 기준으로는 이때는 혁명도 참 낭만이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할 정도로 가족들이랑 같이 피난을 가는데, 피난을 간 게 뉴욕이에요? 뉴욕으로 가요. 야, 좋았겠다. 그래가지고 뉴욕에 갔을 때 있었던 기록을 이렇게 여기 소개를 하는데, 뭐냐면 가가지고 뉴욕의 노동자 구역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해서 거기서 임대료를 내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갔는데 거길 갔더니 신세계를 본 거예요. 갔더니 노동자 사는 아파트인데 전등, 가스레인지, 욕조, 전화기, 자동 서비스, 엘리베이터, 심지어는 쓰레기 배출구가 있더라. 이거는 유럽에선 꿈도 꿀 수, 심지어는 러시아에선 생각도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건 생각도 할 수 없다. 브루클린으로 간 거구만. 브루클린으로. 그래가지고 자기가 데려간 애들이 이런 것 때문에 뉴욕에 완전히 매료됐다. 그러니까 이 혁명가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를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고, 트로츠키면 진짜 강성 막스주의자인데. 뉴욕에 가서 홀딱 반했군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족들하고 어떻게 보면 즐거운 시간을 갖다가 이제 혁명이 이제 좀 분위기가 다시 좀 무르익는다 싶어서 이제 돌아오게 되면서 그때 이제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나는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는 용광로를 그저 흘끗 들여다본 느낌을 가지고 유럽으로 돌아간다. 그냥 향수가 그냥 듬뿍 묻어있구나. 그리고 아마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겠죠.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지만 어쨌든 뭐 트로츠키는 어쩔 수 없이 권력 투쟁에서 몰려났고, 그 이후에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경제 발전을 이루긴 했는데 그 과정이 또 너무나 비극적이었고, 수백만의 사람이 사실은 이제 그 1920년대 30년대에 그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대미문의 그런 참 억압적인 정치 체제가 이제 등장을 하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유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무튼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유럽에서는 이제 새로운 사회를 이제 만들어 가는데, 이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의 기억 속에는 이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완벽한 게 아니다. 이걸 어떻게든지 그에 비해서 이제 러시아를 보면은 뭔가 경제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았고, 그런 면에서 뭔가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뭔가 중간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국가론. 그리고 이제 대공황과 같은 어떤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노력으로서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어떤 새로운 경제학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20세기 그 후반을 규정하는 어떤 큰 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개의 극단적인 생각의 결합이었다. 하나는 뭐냐면은 현대 경제의 발전을 가져왔던 자본주의, 아주 시장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의 힘, 이제 그걸 대표하는 사상가로서 이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있다고 하고, 또 한편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재산권 말고도 많은 권리라는 것이 있고, 인간의 어떤 권리는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던 학자로 이제 칼 폴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20세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사상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둘의 어떤 교묘한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새로운 체제의 등장이었고 그것의 바탕이 됐던 것이 케인즈의 경제학 이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 브렛 딜롱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케인즈가 축복을 해서 하이에크와 폴라니가 강제로 결혼을 한 거다. 이 강제 결혼이라는 걸 영어로는 샷건 매리지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뭐 표현이 얘기하는 것처럼 두 사람 데려놓고 총 들이대고 결혼해 이제 이런 걸 한 거죠. 그래서 이제 20세기 후반의 경제학은 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케인즈주의 경제학, 소위 말해서 경제가 완전 경쟁에 완전 고용에 가까워지면은 그때는 이제 시장에 맡겨놓으면 되는데 경제가 침체가 올 것 같으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재정 팽창을 하고 정부가 이렇게 그 총수요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뭔가 수요를 이렇게 진작하는 이제 이런 거를 해야 된다. 지금은 그렇게 보면 그냥 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다 케인주의자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단지 그러한 케인즈주의적인 총수요 관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1950년, 60년대에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하나의 이게 바로 경제학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잘 굴러가지 않는 문제들이 이제 1960년대 말부터 이제 조금씩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이제 통화주의자라고 불렀고 그 통화주의자의 전통이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요즘 뭐 신자유주의라고 불리우는 뭐 이런 어떤 주장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1970년대에는 케인즈주의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어떤 좀 진보주의적인 경제학자들 그리고 이제 보수주의적인 경제학자들이 어마어마한 논쟁을 벌이게 되고요. 그 보수주의적인 경제학자를 대표했던 사람이 이제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학자가 있었고 우리 대통령께서 왜 처음에 그 언급을 해서 또 이렇게 환기시켜준 그리고 이제 자유가 중요해. 냅두면 해결돼. 건드리면 탈락. 그게 이제 사상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장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되 하이에크적인 어떤 시장은 인정하되 그렇다고 해서 그럼 시장에서 일어난 일은 다 맞는 거고 가난한 사람은 능력이 없으니까 가난한 거니까 가난한 대로 사는 게 맞아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어떤 삶에서 누려야 될 어떤 권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장해 줘야 되고 그런 복지 정책을 어떻게 보면은 확장해야 된다라는 폴라니적인 아이디어가 결합된 것이 한 60년대 70년대까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본주의의 전성시대 흔히 이제 골든 에이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노동자들이 포드 자동차 공장 노동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미국의 그런 그 마당 있는 큰 좋은 집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에 자가용 2대 놓고 아버지가 고등학교 보통 졸업하고 노동자면은 차 타고 출근하면 나머지 차 타고 저 부인은 이제 장도 보고 애들 키우고 이런 우리가 그 꿈꾸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 삶이 그런 중산층이 이렇게 두터웠던 그 미국 경제가 1970년대를 지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하락이 왜 일어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1980년대가 되면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가 이제 대두를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고 영국의 경우에는 마가렛 세처가 등장을 하면서 이 복지국가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이 얼마나 이제 그 많은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노조를 막 이렇게 때려잡고 이런 일들이 이제 1980년대부터 발생을 하게 되죠. 아무튼 그와 관련해서는 또 재밌는 책이 케인즈가 사실은 하이에크와 1930년대 했던 굉장히 유명한 논쟁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실제로는 서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인데 혹시 이제 케인즈와 하이에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1980년대 이후로는 80년대 이제 워낙 사회주의 경제가 안 좋아지고 결국 붕괴를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시장 경제가 답 아니냐 그러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그 과정에서 불평등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신자유주의적인 이러한 정책들이 가져오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자꾸 이제 규제를 완화하고 하다 보니까 금융 부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저 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 책은 이제 20세기를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되돌아볼 때 이렇게 엄청난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으면 우리가 구축을 했으면 이제는 이걸 누리면서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인간들은 그렇지 못할까라고 하는 질문이 어떻게 보면 20세기가 남긴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이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진짜 격변의 시대였군요. 20세기가. 그렇죠. 전쟁, 세계대전도 있었지, 사회주의 혁명도 있었지. 일단 그게 몰락하고 자본주의가 막 부흥했다가 그냥 대공황도 한번 때려 맞고 어마어마한 시대였네. 이렇게 배우면 21세기는 훨씬 좀 약간 뭔가 살짝 정리된 느낌이네요. 저렇게 보니까 20세기에 비하면.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정리가 된 거라고 요즘 뭐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과 같은 현상들을 보면 이게 그러네 또. 지금까지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더 나아가서는 20세기의 말이 되면 이 책의 결말이 그런 거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체제들, 민주주의 그리고 이제 대의제 어떤 정치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이제 경기를 조절하는 국가의 역할이라든가 규제 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거치고 그 전에 물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더 이상 이렇게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이제 하게 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불평등이 뭐 시장이 잘 돌아가는 건 좋은데 불평등이 이렇게 커진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그럼 고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옛날식으로 하자고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이미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그럼 새로운 답은 뭐냐가 없는. 그러네. 그래서 그 케인즈가 한 얘기 중에 앞으로 나의 손자들은 일을 거의 안 할 거야. 우리가 지금 이 경제가 발전한다는 게 그게 짧은 시간 안에 예전보다 많은 일을 해낸다는 뜻이니까 진짜 뭐 하루에 뭐 한두 시간만 일하면 그냥 먹고 살만해질 거고 더 이상은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이제는 직장이고 직업이고 이런 게 없어질 거야. 봐라 이제 2010년만 가봐라. 당연히 그런 일 벌어지지 라고 했는데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한 18세기쯤 살고 있는 것 같다? 중세 농노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 전등 없으니까 해지면 잤거든. 이게 왜 이럴까라 생각해보면 말씀하신 양극화가 벌어지니까 1등이 아니면 다 뭔가 이렇게 아쉬운 게 있는 거지 다. 더 욕심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뭐 사실 제가 뭐 의식주 해결 안 돼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의식주로만 살아? 나도 제네시스 G9 한번 타보고 싶지.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양극화라고 하는 건 발전의 결과물인 것 같다. 너도 나도 더 좋은 걸 만들어내고 경제가 발전하면 그것이 배분되는 과정에서 똑똑한 혹은 돈벌이 잘하는 스마트한 영리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건 당연히 그렇지. 애플이 그 스마트폰을 만들고 나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 돈을 다 쓸어갔는데 그럼 이걸 막는 방법은 스티브 잡스야 너 애플 폰 만들지 마라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 덜 불공평한 세상에 살 거냐 아니면 스마트폰을 쓰면서 좀 더 양극화된 삶을 살 거냐의 선택인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시대, 1950년에서 1970년에 전 세계 전체는 아니더라도 미국의 어떤 중산층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가면은 그 사회가 생산한 어마어마한 풍요로운 어떤 물질적 생산이 있을 때 이것을 노조의 힘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의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어떤 시대가 있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그때 그 시스템, 정책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 시대를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면에서는 로버트 고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했던 어떤 생산성의 증가가 있었는데 우린 더 이상 그렇게 생산성이 높은 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뭘 해도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행복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자 그러면은 다 능력 있는 사람이 미친 듯이 해서 돈을 벌게 해주자. 대신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돈을 좀 띄어서 사람들하고 나눠서 이 사람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이제 잠재주면 좋은데 그게 21세기에 지금에 와서는 뭔가 지금은 다 엉클어져 버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엉클어짐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느냐가 잘 보이지 않다 보니까 분노만 이렇게 폭발이 되는 시대가 된 것이 아니냐는 물론 이제 뭐 지금 부분이 이 책에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어떤 혼란을 이렇게 으로써 이 책은 끝나고 있는데 이 책이 그 답을 기대하신다면은 이 책은 그런 답을 못 주겠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적어도 우리가 왜 이런 상태가 있었는지를 알면 좀 설명하고 좀 대안을 마련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저자가 끊임없이 이제 과연 꼭 그래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부분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무슨 어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역사적 사건은 뭐 자본주의의 본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든가 뭐 이제 이런 식의 설명이 아니라 어떤 것들은 사실은 역사적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 부분들이 있고 많죠.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던 많은 일들을 좀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서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사를 더 깊게 이해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고요.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유머러스한 그런데 이제 그 유머를 즐기시는 분은 좋고 좀 취향상 나는 불닭 같은 뜨거운 맛은 안 좋아한다 이러시는 분들은 또 좀 이 취향은 아니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책이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만 그 브래드포드 딜롱이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중심으로 좀 가요. 근데 미국이 뭐 중심이었기 때문에 크게 어긋나진 않는데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많은 나라 중에 그래도 한 두세 번은 나옵니다. 그런 미국 중심이라는 게 약간은 좀 저런 부분이 있고 그 뒷부분이 좀 아무래도 현대사 쪽으로 오면 좀 산만한 부분은 있지만 뭐 그거는 뭐 크게 이 책을 즐기시는데 이렇게 좀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 이 정도면 다 읽은 거의.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볼까요? 자, 정의적인 경제 성장과 최악의 전쟁과 파괴의 21세기였는데 제목이 제가 봤을 땐 제목이 좀 이상 20세기 경제사 조금 재미없는 제목으로 져진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 듭니다. 원제가 훨씬 낫지 않았나. 근데 쭉 읽다 보면 내가 얼마나 무식했는가를 매 페이지에서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어. 이런 또 다 나온 얘기라던데. 와 정말? 알겠습니다. 자 20세기 경제사 김도열 교수님하고 같이 했고요. 읽어봤습니다. 서울 리뷰 오브 북스도 오늘 나온 목적은 서울 리뷰 오브 북스를 기억해둬야 돼. 이건 기억 안 해도 된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